인간의 머릿속에서 헬리콥터를 생각한 것은 수천 년 전, 기원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수십 년인데요. 아직까지 헬리콥터는 수송이라든지 부상자를護送한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보조적인 면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헬리콥터의 공격 활약상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그리고 홍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부상자들의 날개에 있는 천사 헬리콥터의 활약이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갈 것 같아요. 뭐 사실 헬리콥터라는 게 역사도 꽤 오래됐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해서 현대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제 지켜보는 것도 많은 흥미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쟁하고 헬리콥터 하면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예, 편집장님?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헬리콥터가 어떤 전투적인 임무로 처음 쓰인 전쟁은 아니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헬리콥터와 전쟁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네. 워낙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띄워져서 왜 어떻게 가능해졌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헬리콥터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상징적인 게 바로 지금 화면에 UH-1 헬리콥터죠. 네. 이게 그냥 헬리콥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도 다들 헬리콥터는 저걸 떠올리는데 네. 저게 중요한 게 사실 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빼고도 무장병력 9명이 탑승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냐? 바로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추진 장치의 개발 때문이죠. 한마디로 RPM, 이 돌아가는 RPM이 엄청 빨라진 거네요. 엄청 빨라졌죠. 예.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장착한 헬기는 사실은 UH-1H가 아니라 알루에-2라는 프랑스 헬기입니다. 알루에-2 헬기는 사실은 우리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특히 알루에-2보다는 그 후속 기체인 알루에-3가 우리 해군에서 좀 상당 기간 운영을 했고요. 오래 썼죠, 진짜. 그죠? 그리고 1980년도에 이루어진 그 간첩선 격침 작전에도 알루에-3가 동원돼서 미사일로 격침을 하는 그런 활약도 하고요. 우리의 해안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저기 그 터빈이 그 프로펠러 밑에 딱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 헬기가 베트남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었던 UH-1이요? 건가요? UH-1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병력을 수송하는 건데 수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지역으로 이 병력을 수송하고 특히나 적 후방 지역 그쪽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그곳으로 병력을 침투시키는 본격적인 공중 강습 작전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형 지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워낙 지형이 울창한 정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로를 통해서 빨리 가는 게 힘든 건 물론이고 공수작전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글 한가운데 이 낙하산을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쫙 뿌렸다가는 집결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게 그럼 헬리콥터를 대량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정글 지역에라도 신속하게 병력을 적 후방에 투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허를 찌르자. 딱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베트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는 플래툰, 또 하나는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그렇죠. 보면 그 병사들이 이제 그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적진으로 가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슬프면서도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병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라는 것이 병사들한테는 공격을 하러 가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내 집으로 돌아가는 입장이기도 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송적인 역할에서 본격적인 공격을 하려면 무장부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헬기를 공격에도 쓰자라고 하는 건 베트남 전쟁에서 특히 본격화가 됩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게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무장병력을 전투적에 투입하면은 그 상대하는 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쏘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맞서 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헬리콥터도 방어 겸 그다음에 또 이제 지상에 투입된 병력 화력 지원 등을 위해서
처음에 UH-1의 이 양옆에 기관총을 달고 근데 기관총만 갖고 안 되니까 다림장 로켓 발사기를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건십. 그러니까 얘는 이게 무장 헬리콥터도 건십이라고 하는데 이 건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무장을 달아도 수송헬기에 무장을 단 거는 공격용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뭐 방어의 문제도 있고 또 원래 이 UH-1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명이 양옆에 딱 타다 보니까 폭이 제법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총 맞을 확률도 높고 피격 확률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폭이 좀 과하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장을 조준하고 명중시키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미군이 좀 서둘러서 개발을 한 게 지금 나오는 코브라입니다. AH-1 코브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UH-1의 엔진과 꼬리는 살리고 동체는 확 좁게 한다. 반으로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 눌러서 좁히고 그다음에 이 조종사와 무장사는 앞뒤에 태우고 앞뒤로 태우고. 그렇죠. 머리에 기관총을 달고 그다음에 양옆에 로켓탄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급하게 딱 형태를 잡은 게 H1인데 놀라운 게 저때 잡힌 공격 헬기의 기본 어떤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그 기본 틀이 상당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 딱 같아요, 보세요. 진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런 거 볼 때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투기의 어떤 그 교과서. 형태를 헬기에 이식한 것 같은 건데 결국은 저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은 저 어떻게 보면 앞뒤로 앉잖아요. 네. 어디가 조종사고 어디가 이 무기 살까요? 무장 저는 살까요? 당연히 앞에가 조종사 아닐까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뒤에가 조종사 같아요. 이게 공격 헬기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무장사에게 더 완벽한 시야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무장사가 앞쪽에 앉습니다. 그 앞에 발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드르르 이렇게 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공격 헬기가 저런 식으로 앞뒤로 앉게 되면은 앞좌석 쪽에 무장사가 앉고 그 뒤에 조종사가 앉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셨던 저 코브라는 주 임무가 좀 뭐였어요? 예, 일단은 공격 헬기니까 말 그대로 공격하는 임무입니다. 공격하는데 몇 가지의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강력한 지상 장비가 있다. 뭐 탱크가 될 수 있고 장갑 차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은 공중에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게 뭐 더 쉽겠죠. 지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상에 있는 강력한 적의 지상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컨셉인데 우리의 헬기 부대를 엄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력을 적 후방에 투입을 시킬 때 적들도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헬기 부대가 가장 위험할 때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거든요. 네. 착륙하고 이륙하는 우리 헬기 부대를 공격하려는 적이 있으면 무장 헬기가 돌아다니면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컨셉이 그러면 베트남전에 있으면서 요새는 안 쓰냐? 아닙니다. 제가 2007년, 8년 이 정도쯤에 이라크에 있을 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가끔 작전 회의를 들어보면 지휘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무장 헬기에 지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전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자가 목표가 딱 여기서 회의 끝나고 확 도망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면 무장 헬기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입니다. 그만큼 공격 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헬기가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전투도 있었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지상군이 처음 치룬 정규 전투 그게 헬기가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될 그런 전투였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하드랑 전투인데 영화 위워 솔저스에서도 자세히 다루죠. 위워 솔저스. 예. 이 전투는 65년 10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어진 어떤 전투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북베트남군에 대한 기습 소탕 작전 이 단계에 이 헬리콥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베트남군이 급작스럽게 이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남베트남군 기지 하나가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때다. 이때 그 지역을 갑자기 덮쳐가지고 북베트남군을 아주 제대로 섬멸하자. 이렇게 해서 미 1기병 사단 소속의 제7기병연대 소속 병력들이 헬기로 이하드랑 계곡, 북베트남군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긴급하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기병이에요. 이걸 운용하고 있는 게. 네. 기병이 말을 타요? 근데 헬기를 타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헬기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현대 유럽하고도 무기로 비슷하네요. 바뀌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럽도 보면은 예전에 기사들이 파일럿이 돼가지고 조정을 하고 뭐 이런. 1차전 때 그런 경우 네,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전통이 희한하게 이어지는데 이게 헬기를 이용해서 일개 대대급 병력이 한 번에 한 곳에 투입이 되는 어떤 그런 큰 성과를 보여줬지만 하지만 이게 보면은 어떤 한계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적진 한가운데 딱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거 위험하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이날 이 전투에 투입된 제7기병연대 소속 병력 중에 237명이 사망을 합니다. 연대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투입된 병력은 몇 개 대대, 2개 대대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희생이 굉장히 큰 굉장히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기긴 했으나 이게 아무래도 적진 한가운데 헬기로 갑자기 병력을 투입을 하면은 투입된 병력은 굉장히 취약하죠. 아무래도 네.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갑자기 적진 한가운데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는 그렇죠. 거고 이게 만약에 미군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였으면은 전멸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군이 주특기가 뭡니까? 화력. 수 틀리면 화력이죠. 네. 공군 부르고 포병 부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북베트남군을 최대한 화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베트남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그 어두운 암시를 보여준 그런 전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헬기로 적진 한가운데 투입된 이 2개 대대 정도에서 20-30% 이상이 전사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의 괴말적 타격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심각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연대급 뭐 3개 대대 뭐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이겼다고만 좋아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러네요. 타격이 큰 거죠. 공중강습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병사들이 뭐 유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뭐 피해를 희생을 감내하고 진행했던 작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당연히 이 활약하는 곳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헬기가 활약한 전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베트남 전쟁 혹은 서방 기준의 이 눈으로 본 전쟁들만 봤죠. 네. 그런데 헬기가 정말 많이 활약한 전쟁이 또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어요. 음. 위통을 벗고 나오는 근육질의 남자가 뭐 어쩔 때는 람보. 맞습니다. 예, 그분이 나왔던 영화 배경 중에 하나, 소련과 구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예, 헬기가 많이 사용이 됐죠.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사실은 상당히 길었어요. 1979년부터 89년까지 그렇죠. 무려 10년간 진행된 전쟁인데 네. 그때 당시 구소련은 이 철의 장막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싸운다 이런 소식을 별로 전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내부 소식을 서방 쪽에 알릴 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러 매체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정보에 의해서 구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헬기를 왕성하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새 얼마 전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왕성히 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가 100%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기록도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의 그렇죠. 기록조차. 약 600여 대 헬기가 전쟁에 투입이 되었었대요. 베트남전에 비해서는 뭐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그중에서 330대의 헬기가 격추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격추가 됐네요. 그렇죠. 격추보단 사고 추락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추락을 포함한 격추인데 여기에는 초반에는 사실 격추 대수가 거의 많지 않고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무자헤딘이 뭐 격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겠죠. 그때는 오히려 이 구소련군의 이 정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락이 더 많았겠죠.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서방 측의 대공하게 지원을 받아서 격추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헬기가 투입됐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요새도 잘 쓰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헬기가 있어요. 바로 Mi-24 하인드 헬기입니다. 별명이 걸작입니다. 하늘을 나는 탱크. 오. 참 소련도 탱크 좋아해요. 탱크주의.
보시면은 벌써 육중하게 생겼잖아요. 이 헬기의 컨셉이 아주 재밌습니다. 베트남전을 이 소련에서도 군사 고문단이 갔었고 그리고 낱낱이 파악을 했죠. 미군의 전술은 UH-1 헬기로 병력을 수송하고 또 다른 공격 헬기, 그러니까 코브라 같은 공격 헬기로 지원을 하는 임무를 했다면 소련은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한 헬기로 2개 하면 되잖아. 공격 헬기도 하고 저기 전투 병력도 탑승시켜서 2가지 임무를 한 번에 하자. 그러면 편대로 가면 저거 2대가 가면 한 대는 상공에서 엄호를 하고 한 대는 병력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거기서 전투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헬기가 방어력도 좋고 심지어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가진 무자헤딘은 이 헬기와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소련이 Mi-24 하인드기만 썼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수송 헬기와 각종 헬기를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Mi-14, Mi-6, Mi-8 같은 헬기들을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헬기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느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헬기에 맞서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소련 헬기들이 아프간에서 활약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막을 대안이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대공 로켓?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무엇다? 3글자입니다. 미사일? 아, 미사일인 건 맞고요. 토마호크. 스커드. 좀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그걸 헬기 잡으면은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팅어. 스팅어? 정답입니다. 자, 바로 이때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맨페즈라고 그러죠. 이게 휴대형 방공 미사일, 휴대형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한테 뭐 스팅어부터 준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레드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의 블로파이프 같은 그런 것들을 주긴 줬는데 그것들은 다 너무 초기형이라 대놓고 말해서 구려요.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죠.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 해를 등지고 쏘면 해로 날아가요. 미칩니다 아주. 그래서 초기에 소련 조종사들이 이런 맨페즈 같은 미사일들을 쏘볼 테면 쏴보라고 거의 비웃었는데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스팅어를 줬더니 이기가 달라요. 이 스팅어는 해를 등지고 있어 날 쫓아옵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팅어가 나오면서 소련군 헬기 막 우후죽순처럼 격추가 돼서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좀 과장이 됐어요. 이게 소련의 집계에 의하면은 스팅어로 실제로 격추가 된 헬기는 27대 정도. 그러니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이 막 우후죽순처럼 떨어진 이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조심하지 않으면은 맞아서 떨어질 수 있는 무기가 상대편의 손에 들어간 거고 실제로 스팅어가 등장한 이후에 소련군의 헬기 운영이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이게 피해가 적은 것도 굉장히 조심을 했고 정말 소극적으로 작전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거지 이 스팅어라는 무기가 쓸모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격추가 적게 됐다고 적게 맞은 건 아니에요. 워낙 이 소련 헬기가들이 맷집이 좋으니까 맞고도 어떻게든 살아는 돌아갔지만 문제는 한 번 맞으면 아무리 살아 돌아가도 작전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소련군의 헬기 운영에 큰 어떤 장애가 됐고 그 스팅어가 들어온 시점부터 어떤 소련군의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작전이 어떤 내리막길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하면 막 고산지대에 숨을 곳이 참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숨어 있다가 헬리콥터가 나타나면 쏙 나와서 쏘고서는 다시 숨는 이런 전략을 또 사용을 했겠네요. 뭐 사실 그렇게 쉽긴 아니지만 이게 스팅어도 미리 어떤 시커 탐색기를 냉각시키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헬기가 오는 걸 알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자헤딘은 미국이 제공하던 무전기나 이런 거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보초를 산 위에
대기시켰다가 오는 걸 보고 나름 연시적이지만 조기 공격망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라. 예, 예. 왜냐면 사실 공격할 때가 뻔하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네. 구소련군이 재미를 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무자헤딘이 당시에 주간에는 이동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공 우세를 구소련이 너무 가지고 있었기 아하. 때문에 주간에 이동하면은 자살 행위를 해서 이들이 모든 보급과 이동을 야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무자헤딘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냥을 당했었죠. 그런데 스팅어 미사일이 나오면서 이제 야간에도 구소련군의 헬기 전력도 그렇게 예전처럼 맘 편하게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공격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얼마짜린데. 헬기 입장에서도 방어 수단이 또 발전이 되겠죠? 바로 맞습니다. 네. 헬기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플레어라는 걸 동원하기 시작해요. 플레이어. 플레어는 간단하게 해서 조명탄인데 그 왜 에어쇼 같은 데 보면은 뭐 불꽃 같은 거 탁탁탁 던지고 맞아요. 가잖아요. 바로 그게 플레어입니다. 이제 그거 열이니까 적외선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 즉 적외선을 그 플레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보고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미사일의 어떤 탐색기가 교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탑건 매버릭 보면은 막 이거 쏘고 도망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는 이 소련군 헬기의 피해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근데 이 플레어 관련해 가지고 소련 헬기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했던 임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 이제 본국에서 수송기가 온다, 아니면 수송기가 떠서 본국으로 간다. 그때쯤에 이제 헬기들이 떠가지고 비행장 주변에서 플레어를 계속 투하하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아, 착륙할 때와 뜰 때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착륙하다가 피격 스팅어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그 무자헤딘 스팅어에 맞아서 추락한 수송기도 꽤 많고. 말 그래서- 그대로 나 잡아봐라. 그렇죠. 약간 그런 꼴인 그 거예요. 나잡아봐라다가 잡혔네. 그리고 적중 헬기들도 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싫어하는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 지금도 어떤 체프라든가 플레어 같은 교란 수단을 당연히 탑재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에는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미사일이 오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경보기라든가 레이더 경보기 같은 센서와 어떤 컴퓨터 그리고 체플레어를 융합을 해서 위협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쏘는 또 이런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헬리콥터가 발전을 하고 헬리콥터를 잡기 위한 미사일도 발전을 하고 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럴 때 그냥 넘버원은 항상 미국이 돈을 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돈을 들이면 뭔가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자, 여기서 또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그런 공격 헬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또 세 글자입니다. 아파치. 아, 이게 인디안 부족. 너무 빨리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토마호크. 네, 아파치. 예, 아파치 맞습니다. 아파치. 이게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오답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알았지. 알았지. 저 랄랄라 시스음바. 연대 출신이라 이러신 거예요? 자, 아파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아파치가 나온 배경이 뭐냐? 냉전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이게 냉전 당시에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한 게 바로 이 소련군이 운용하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뭐 몇십 대, 몇백 대 정도가 몰려오는 거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소련은 유럽에 몇천 대도 아니고 몇만 대의 전차를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는 거를 그냥 족족 잡고 있어도 이러다가는 그 기존의 전차라든가 다른 수단만 가지고 잡다가는 포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 쓸려나가게 생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일찍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 공격 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브라 헬기에 토 대전차 미사일 달아가지고 대전차 공격용으로 씁니다만 이 토 8발 간 거 가지고는 참 모자라다. 네. 토가 사거리가 짧아요. 4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유선 유도다 보니까 이거를 쏜 헬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그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미사일을 싣고 더 멀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 아파치는 뭐가 다른데요? 우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져요. 이 코브라는 8발의 토 미사일을 실었는데
아파치는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씁니다. 헬파이어가 드디어 그렇죠. 그리고 이 헬파이어 미사일 토하고 차원이 다른 게 사거리가 2배나 길어요. 그리고 겨냥하고 있지 않아도 되죠. 그게 이론상으로는 레이저로 계속 비춰주고 있어야 되는데 레이저로만 비춰주면 나가니까 아파치가 직접 안 비춰주고 지상에서 비춰준다든가 뭐 다른 어떤 정찰 헬기가 비춰주는 다른 게 레이저를 비춰주면은 어쨌든 날아가니까 아파치는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 거죠. 이건 진짜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헬파이어. 그렇죠. 설령 아파치가 계속 레이저를 쏴준다 해도 8km잖아요. 그게 적에 나올 시점에서 8km면은 대응이 가능한 어떤 대공화기가 많지가 않아요. 8km 정도면 헬리콥터 소리는 들리나요? 들릴까요? 안 들릴 것 안 들릴 같은데요. 거예요. 들리긴 해도 희미하죠. 잘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미사일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렇죠. 게다가 그걸 쏜 헬기가 이렇게 허공에 멀리 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면에 낮게 있을 테니까 정말 맞는 입장에서 환장을 하는 거죠. 보통 헬기가 공격 헬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계속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숲이나 아니면은 건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뒤에서 엄폐하고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개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무장 다 결정하고 떠서 살짝 쏜 다음에 다시 숨는 그런 방식입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헬리콥터는 꼭 어디 언덕에서 바바바바바 하고 맞아. 쓱 올라와. 그리고 그럴 때 음악을 깔아요. 그럼 가격에. 엄청 무서워요. 그럴 그렇죠. 때 또 슬로우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괜히 슬로우 모션 깔고. 예. 하여간에 그리고 또 이게 덩치가 커지고 힘도 세져요. 엔진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왜냐면 헬파이어 미사일 자체가 토보다 2배 정도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많이 실으니까 훨씬 힘도 세지고 그만큼 방어력도 높아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야간 조준 장치라든가 어떤 탐색 장비 이런 어떤 전자장비 시스템 전반이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같은 경우도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기수 아래 보면 30mm 기관포가 있는데 기관포도 세지만 이걸 조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조준이요? 조준하고 움직이는 거요? 내 눈. 그렇죠. 눈으로 보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눈으로 보고 하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눈동자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 헬멧에 조준경이 달려 있거든요. 그럼 헬멧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기관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조준을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기관포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확해요.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적이면 조종사가 어라 나랑 눈이 날 맞으죠. 봤네. 이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맞는 입장에서는 저 무장사가 날 봤나 안 봤나 그렇지, 알 수도 알 수도 없죠. 없지만 네. 뭐 하여간에 편집장님, 네. 그 순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날 본 것 같다. 그렇죠. 그 순간 아마 직관적으로 내가 됐다. 뭐 됐다. 예. 뭐 이 됐다. 됐다. 예. 하여간에 정말 아파치는 이렇게 세계 최강의 어떤 자리를 거의 태어날 때부터 몇십 년 동안 꿰차고 있는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그러면 실전 데뷔를 언제 했느냐 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인 오퍼레이션 저스트 코스 작전을 통해서 처음 실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약 240여 시간 정도의 이 전투 비행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다양한 표적들을 파괴했는데 주로 야간에 파괴를 했어요. 그 이유가 기존의 공격 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치의 야간 전투 능력이에요. 정말 좋은 그 전에 공격 헬기보다 훨씬 발전된 야간 감시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야간 전투 능력이 월등히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91년 1월 17일 사막 폭풍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작전에서 8대의 AH-64A 아파치 헬기 4대가 이라크 레이더 네트워크 시스템을 파괴하는 개전초 작전에 투입이 돼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공중작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지상전이 개시가 됐는데 지상전이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약 100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총 277대의 아파치가 동원이 돼요. 그리고 278대, 그러니까 동원된 숫자보다 더 많은 이라크의 전차와 그리고 각종 지상 장비를 파괴를 합니다. 그럼 277대 아파치가 동원됐는데 몇 대가 손실이 됐을까요? 격추는 없고 한 대가 프로펠러 고장으로 잠깐 멈춰서 섰는데 그것마저도 실어갔다.
정말 허준님이 군사 전문 MC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기가 내려온 것 같아요. 미리 대본 봤다 안 봤다?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대본 좀 보세요. 이게 완벽하게 맞추시진 않았는데 한 대가 손실된 거를 맞히셨어요. 한 대가 RPG에 맞아서 RPG. 격추가 됩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다 생존을 해요. 그 정도로 방어력이 우수했던 거예요. 장갑도 굉장히 좋군요. 장갑이 우수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갑보다는 이 헬기를 만드는 원 재질이 다른 헬기보다 우수하고 조종석을 감싸고 있는 장갑 이 모듈 자체가 우수해요. 그리고 헬기가 피탄됐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연료 탱크 쪽이거든요. 네. 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연료 탱크를 감싸고 있는 재질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은 이런 고무 재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물컹물컹한 손에 묻는 고무 재질 같은 건데 총알이 뚫고 들어가면 다시 자기가 자동적으로 아무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상 기억 고무. 그러니까 고무 같은 거다 보니까 총알이 뚫고 지나가도 이게 구멍이 뻥 뚫리고 남는 게 아니라 고무의 탄성 때문에 구멍이 딱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료가 새도 콸콸콸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밖에 안 새는, 샌다 쳐도 아예 안 새거나 그런 거죠. (1950년대) 후반 탑재량과 속도가 향상된 UH-1과 CH-47이 개발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UH-1은 적 공격에 대응해 기관총과 로켓을 장착한 무장 헬기로 운용한다. 미국은 헬기를 핵심 전력으로 보고 전문 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를 선보인다. 그리고 소련 전차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최강 공격 헬기로 인정받는 아파치를 개발한다. 열심히 지금 이제 헬기가 공격력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속 얘기했던 거는 헬기는 수송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됐던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럼 이 수송 수단의 발전도 분명히 있었겠죠? 크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이 UH-1 1호코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UH-60 블랙호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호크라는 이름은 불길한데요? 일단 참 불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마치 한 단어 같잖아요. 블랙호크 하면 다운.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블랙호크는 지금까지도 미 육군의 주력 수송 헬기를 쓰고 있는 아주 우수한 헬기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1979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사실 UH-1을 운영하면서 이거 아쉬운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해서 개발한 게 이 블랙호크입니다. 근데 수송기 치고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당장 속도부터가 큰 차이가 나요. 이게 UH-1은 이 최대 속도가 한 200km를 좀 넘는 정도인데 블랙호크는 거의 300km가 나갑니다.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이게 탑승하는 병력의 숫자는 11명이니까 많아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화물을 매달고 실어나갈 수 있는 무게는 한 2배 정도 늘어나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적재 공간은 크지 않지만 힘은 훨씬 더 큰. 그렇죠. 날아가는 어떤 거리도 굉장히 늘어나는 게 거의 UH-1의 2배? 2배 넘나요?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정말 물론 생존성, 기타 조종 안정성, 수송 능력 정말 모든 면에서 이 UH-1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헬리콥터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뉴스에 나왔던 게 헬기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리용 개발이 바로 그건데요. 원천 기술 확보, 경제성, 그리고 기술 파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을 해서 어떤 정권 때는 잠깐 중지되기도 했지만 세 번의 정권을 거쳐서 결국은 이 최대 국책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타이틀까지 받아가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이 헬기 생산국 중에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UH-1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굴러가면서 그러면은 500MD도 노후화됐으니 이것도 교체하자. 두 개의 다른 이 체급이지만 이거를 한 대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리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수리온이 둘 다 순 우리말입니다. 수리는 이제 매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온은 100을 뜻합니다.
100. 예, 100. 그러니까 용맹한 완벽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완전한 매. 예, 완전한 용맹하고 완전한 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 2만 파운드급의 중형 헬기에 속하고요. 일개 분대 병력이 무장한 채로 탑승이 가능해요. 쌍발 엔진을 탑재를 해서 생존성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수리온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사업 시작 단계에서 UH-1H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500MD도 같이 대체하자 이런 계획이 사실은 조금 무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무기개발 사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라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2만 파운드급의 중형 헬기가 어떻게 소형 헬기를 다 대체할 수 있냐. 그렇죠. 소형 헬기는 소형 헬기대로의 나름대로 쓰임이 있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 헬기를 국내에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산 헬기가 있으면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원형은 사실은 슈퍼 푸마라고 더 대형의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조금 다른 포맷의 헬기였는데 그것을 UH-1H를 대체하기 위해서 좀 줄이니까 전 세계 이 헬기 시장에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팔기가 약간 애매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예. 그거는 뭐 UH-1H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국산 헬기를 만들면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 부품 꿈은 조금 지금은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또 수리온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른 헬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변형 중에 하나가 메디온이라고 이 수리온의 내부에 어떤 응급 환자 후송 설비를 탑재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나르는 구급차 같은 거죠. 네. 의료 후송 버전도 있고 해병대용 강습 헬기인 마린온이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해병대가 상륙함을 타고 헬기로 옮겨 탄 다음에 그 헬기를 가지고 상륙하는 상륙 강습 헬기인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마린온 상륙 강습 헬기를 베이스로 만든 상륙 공격 헬기,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 상륙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린온으로 이제 상륙 작전을 하면은 이 마린온을 엄호해줄 공격 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하나 갖고 다양하게 또 만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해병대가 요구하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해외에서 전문 공격 헬기를 수입해서 운용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좀 모자란다. 차라리 그 김에 어떤 마린온을 베이스로 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건데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뭐 헬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기는 가장 발전하고 있는 건 미국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제일 실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차세대 헬기에 대해서 혹은 수직 이착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제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양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력 문제와 짧은 항속거리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헬기의 이런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수직 항공기 계획, FVL 계획을 세웠고요. 합동 다목적 항공기 JMR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은 체급에 따라서 소형, 중형, 중소형, 대형, 특대형, 즉 울트라로 나눕니다. 울트라 재밌어요. 울트라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군의 수송기 있잖아요. 수송기도 이걸로 대처하겠다 이런 뭐 어마어마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송기는 탱크도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송기를 대처할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특대형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조금 제일 느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청사진이니까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일단은 이 사업 중에 제일 빠르게 전개되는 것 중에 하나는 UH-60과 아파치를 대처하는 JMR 중형 사업이 있습니다. 벌써 이
경쟁이 여러 회사에서 시제기를 대고 뭐 이런 컨셉을 대고 경쟁을 했는데 승자가 결정이 됐어요. 벨 텍스트론 컨시움의 V280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뉴스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수직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일반 고정익기의 장점인 이 일정 고도와 속도에서는 양력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서 이 안정된 항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장점을 부합한 그런 기체인 거죠. 틸트 로터 방식의 기체가 되는 겁니다. 미군이 그러면 어떤 요구 조건을 제안을 했느냐? 정말 가혹해요. 시속 565 이상. 와. 빠릅니다. 그리고 급유 없이 676km의 항속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600이요. 와. 급유를 받는다면 3,195km까지 연속 비행이 가능해야 돼요. 3,100이요? 인천에서 이륙을 해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베트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 베트남 전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건 힘들겠지만 베트남 전역의 병력을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건 괌에서도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하죠. 와. 급유 가능은 될 겁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량은 내부에는 2톤, 외부에는 4.5톤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미군에서도 저거는 헬리콥터라고 표현을 안 해요. 회전익기 내지는 저건 틸트로터.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로터크래프트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헬기의 시작과 또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 지금의 헬기의 모습은 어떤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헬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헬기가 발달하면은 뭐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짐을 싣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발달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게 60년도 더 전에 나온 UH-1하고 지금의 어떤 벨러 V80과 비교했을 때 큰 사실 변화가 크다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은 60년 지나면 우주를 날아다닐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생각 어떤 그런 기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상만큼 어마어마하지는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헬기 특히 공격 헬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지금 예상되는 변화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간단하게 무인기 드론하고 이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미 미 육군은 아파치의 최신형의 아파치 가디언에 그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를 같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조합을 했어요. 즉 아파치가 가장 먼저 나가서 적진에 공격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레이 이글 무인기가 들어가서 아파치는 그 정보를 보고 뭐 적진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얘 보고 먼저 공격을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니 그럴 거면 왜 굳이 아파치가 하냐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조종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뭐 또 지금 우리 군에서도 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라든가 혹은 이 마리논의 그 공격형 이거에 무인기를 통합을 하는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 운영을 할 거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AI.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람이 했어야 될 부분 중에 일부를 인공지능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헬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헬기편을 이야기하면서 헬기가 현대적인 무기 중에 5대 무기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우리가 개발을 했고 자체적으로 이제 양산도 했는데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잘 개발됐다, 잘 안 됐다, 미래를 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진들의 이 일부러 하는 실수가 아닌 성공적인 실수가 있어요. 거칠 수밖에 없는 실수, 그런 실패, 성공적인 실패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그런 무기 체계로 인해서 희생시키지 말고 그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좀 더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배치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수송으로만 활용되던 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형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헬기.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